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상 5.5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떨어져 쌀쌀합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수은주는 영하 0.4도까지 내려가는 등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 지역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추위를 몰고 온 차가운 공기가 황사를 밀어내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좋음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 29명까지 나왔고 접종을 하려는 발길은 줄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일주일 동안 접종을 멈출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독감에 따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면서 계획대로 접종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한편 독감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사망한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사인이 백신과 관련이 없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5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를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김봉현 회장이 진술하기 전 수사팀이 검사 접대 의혹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JTBC 보도와 관련해 윤 총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퇴임 이후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 대선 전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TV토론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앞서 첫 TV토론이 끼어들기로 혼란스러웠던 점을 감안해서 오늘 토론에서는 한 후보가 말할 때 다른 후보 마이크를 끄도록 했습니다. 해경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도박빚 때문에 스스로 월북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유족 측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수은주가 영하 0.4도까지 내려갔고 서울의 기온도 영상 5.5도로 어제 아침보다 7도가량 낮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 지역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답게 중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도 얼었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는 오늘 아침보다 더 춥다고 하는데요. 어제도 곳곳을 뿌옇게 만들었던 미세먼지는 오늘 이렇게 추위가 찾아오면서 사라지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를 덮으면서 오늘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상 5도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낮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은 0도 안팎을 보이며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밤사이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었습니다. 가을철 수확 시기에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위를 몰고 온 북서풍이 황사를 밀어내면서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초속 16m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에선 바람으로 인한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거나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4도, 서울은 영상 2도로 오늘보다 2, 3도 더 내려가고 평년 이맘때보다는 5, 6도 낮겠습니다. 일요일 아침까지도 5도 이하로 머무는 곳이 많아 쌀쌀하겠고 일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4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어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25명이지만 그 이후 어젯밤까지 3명이 추가됐고 오늘 새벽에도 부산에서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는 물론이고 제조 1년 번호까지 같은 백신을 접종한 사망자들이 확인돼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29건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공식 발표한 사망자 25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22명으로 전체의 88%입니다.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조 1년 번호까지 같은 한 회사의 백신을 맞은 경우도 2건, 모두 4명입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접종 중단과 재검증 등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백신과 사망 사이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지난 16일 처음으로 보고된 사망 사례인 인천 17살 고교생 부검 결과 백 씨는 사인과 무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거의 전화가 수십 건 이상으로 계속 문의 전화가 왔다면 오늘은 거의 문의 전화는 거의 없었고 접종을 해야 할지 의료계에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접종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멈추자고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망한 적이 없잖아요. 최소한 안전성 조사할 시간이라도 갖다. 반면 대한백신학회는 예방접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전문가 회의를 열어 추가 보고 사례를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처럼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대한의사협회가 일주일 동안 접종을 중단하자고 권고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백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한 해 독감 사망자가 3,000명에 이른다며 특히 고령층은 꼭 백신을 접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백신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만이라도 접종 중단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접종 사업을 중단한다면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며 접종 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해 독감에 따른 국내 사망자가 3천여 명에 달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일단 접종은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노인층은 꼭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고위험군에서 폐렴이나 아니면 다른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다른 기저질환이 악화가 돼서 사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단 현재 사망자와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또 숨지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독성 물질이나 균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백신 안에 톡신과 균이 양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톡신 양이 많은 걸 맞으면 이렇게 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 청장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백신을 제조하는 과정 중이나 아니면은 식약처의 검정을 통해서 톡신 독성 물질에 대한 건 다 걸리게 되고 무균 시험을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제조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새벽 1시를 넘겨 끝났습니다. 15시간 만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작심 발언을 이어갔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퇴임 이후 정치를 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술접대 의혹 파악 시기를 놓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갈 무렵 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퇴임 이후 거취를 물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치를 할 가능성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여당 의원은 정치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리는데요. 저분들하고 호흡이 맞고 의견이 같거나 하면은 별로 저는 좋은 길이 아니다. 한번 참고로. 한편 JTBC 보도가 후반 국감장을 달구기도 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를 진술하기 전인 지난 4월 수사팀이 해당 의혹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보도입니다. 윤 총장은 수사팀의 현장 조사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럼 수사팀은 어떻게 한 걸까요? 지금 김봉현이 남부에서 조사를 시작한 게 5월 말인데 어떻게 뭐 이런 제보를 만약에 김봉현이 가서 했더라도 뭐 4월 달에 이게 갔다고 오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뭐가 좀 시간적으로 좀 안 맞아서 지금. 여당은 업소 종업원들이 시기를 헷갈렸을 수 있다며 수사팀의 진상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할 수 없다고 답하자 국감장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분 철저히 확인해서 바로 파악해 주시기 아니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지휘권이 배제돼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국회 법사위는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을 이어갑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열흘가량 앞두고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이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주요 경합주에서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에게 오늘 토론은 막판 부동층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가 진행돼 테네시주 내슈빌 현지에 임종주 워싱턴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먼저 그곳 현장의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곳은 미국 남동부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 대학입니다. 두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1대1로 맞붙는 마지막 대결은 잠시 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90분간 진행됩니다. 지금 토론회장 앞은 각 후보 측 지지자들이 나와서 산발적으로 시위를 벌이면서 다소 긴장되고 또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차 TV 토론은 무분별한 끼어들기와 인신 공격성, 막말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토론 규칙이 조금 변경됐죠. 네, 그렇습니다. 끼어들기를 막기 위한 마이크 차단 조치가 도입됐습니다. 이번 토론은 코로나19와 가족, 인종 문제 등 6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주제별로 15분씩 배정돼 있습니다. 정해진 주제마다 각 후보가 2분간 입장을 밝힐 때 상대 후보의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답변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입니다. 이후 자유토론에선 다시 마이크가 작동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은 NBC 방송의 크리스틴 웰커가 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토론 규칙을 놓고 두 후보 사이에 그리고 후보와 대선토론위원회 사이에 신경전이 꽤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차단 조치는 물론 주제 선정과 진행자도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대선토론위원회가 편파적이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반면에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며 제한 조치가 더 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선토론위원회 존 댄포스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 전략을 토론에도 쓰고 있다며 잘못된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반박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같은 신경전은 이번 토론이 그만큼 중요하고 부동층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바이든 후보가 전체 지지율에서 앞서왔는데 선거를 좌우할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격세가 매섭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가 예상되던 다수 지역이 접전 양상을 보인다는 조사도 잇따르고 있어 승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번 주 유세 일정을 모두 접고 토론 준비에 전념해온 바이든 후보로선 부동층을 흡수해 승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고 경합주 공략에 공들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은 불꽃 튀는 공방과 설전이 예상됩니다. 점수를 더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말실수를 덜 하는가도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해경이 월북이 맞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도박으로 진 빚을 언급을 했는데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반발한 유족 측에서는 이 공무원의 아들이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자신이 쓴 편지에 답장을 하면서 한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해경은 공무원 이모 씨의 월북으로 결론냈습니다. 이 씨의 도박 빚이 판단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도박으로 진 빚이 3억 9천여만 원. 최근 1년 3개월 동안 온라인 도박으로 이 씨가 7억 4천여만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종 직전까지 꽃게 대금을 입금받아 도박에 썼다고도 말했습니다.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경 결론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인격을 살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이 씨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에 보낸 답장을 공개했습니다. 편지엔 대통령의 말씀에 힘을 내기로 했다며
아빠는 잃었지만 명예까지 잃을 수 없다고 적혔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족 측은 비공개하려 했지만 해경 발표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의 결론에 반박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디즈니가 백설공주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모델이 됐던 미국 여배우가 있는데요. 발세했다는 소식입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하얀 눈처럼 아름다운 소녀, 일곱 난쟁이, 그리고 붉은 사과. 백설공주의 캐릭터 모델이었던 미국 여배우이자 안무가 마지 챔피언이 10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챔피언은 1937년 개봉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에서 백설공주 캐릭터 모델이었습니다. 디즈니가 그녀의 외모를 바탕으로 백설공주 캐릭터를 완성했습니다. 당시 할리우드에서 유명 안무가였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디즈니 창업자 월트 디즈니와 친분을 맺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챔피언의 동작 하나하나는 백설공주 캐릭터의 입체감과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챔피언과 디즈니의 인연은 백설공주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1940년 개봉된 피노키오, 판타지아에서도 모델로 활동하며 캐릭터 창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1950년대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와 브로드웨이 뮤지컬, TV쇼에도 다양하게 출연하며 명성을 쌓은 챔피언. 1975년 TV 드라마 안무가로 에미상을 받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아들 집에서 생을 마감한 마지 챔피언. 그녀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백설공주로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또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또 확인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A 요양원에서 3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에 요양원 입소자 80대 남성이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19일에 증상이 나타나서 20일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모두 35명이 확진된 것입니다. 35명 중에 23명은 입소자이고 12명은 직원입니다. 입소자와 직원을 합쳐 모두 37명인데요. 3명을 빼고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추가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A 요양원이 입주한 신명 플라자에는 모두 8개 요양원이 입주해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8월에도 요양원 2곳에서 입소자와 직원 18명이 확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자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여야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재시험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후보가 자신이라면서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군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홍준표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에게 5인 원탁 회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는 다음 문제이고 일단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전세난이 전국으로 퍼지는 건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오른 정도가 0.21%로 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69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달러 예금 잔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저가의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섭니다. 지난달 161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메디톡스가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제품과 관련해서 식약처를 상대로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소송을 냈는데요.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서 내려진 제품 회수 폐기 명령의 효력이 다음 달 중순까지 일단 중지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초등학생 손녀 앞에서 수차례 음란 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손녀가 귀여워서 그랬다고 변명했는데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현지 시간 21일 노동자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식당 출입 시스템이 고장나 아침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긴급 대피해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도 김포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운전 도중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손님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은흥의 소나무 산책길을 포함해서 조선왕릉 숲길 5곳이 오늘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앞으로 6곳이 더 개방이 될 예정입니다. 제주 올레 걷기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미리 신청을 한 사람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걷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선 정조 때 명재상 최재공 선생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던 유물 1,800여 점을 수원 화성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특별 기획 전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인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총선이 조작됐다면서 민경욱 전 의원이 낸 선거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늘 있습니다. 낙선을 한 뒤 사전투표가 조작돼 자신이 졌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4분의 1 깎아주는 조례안을 오늘 공포를 합니다. 서울시는 법률 위반에 다른 구와 형평성도 맞지 않다면서 곧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 상강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산지에는 올가을 들어서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상강의 뜻처럼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언 곳이 많습니다. 때이른 추위 속에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7도, 광주 10도, 부산 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광주 15도, 대구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TV에 나와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또 자신의 제품을 홍보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고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의사 여에스더 씨가 출연한 홈쇼핑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8차례 불법 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1위인 회사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맞게 제가 직접 배합을 했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의사는 자기 제품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한 의사 이경재 씨가 나온 방송도 방심위가 2차례 적발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또 믿을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해봤습니다. 원료를 연구하지 않았지만 직접 검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의료인이 나온 방송 196건이 제재받았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2건에 의사 11명이 돌아가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없었습니다. 문제된 발언 횟수를 따져보니 한의사 최서영 씨가 18번, 정형외과 의사 김용욱 씨는 16번, 비뇨기과 의사 이무현 씨는 14번 순이었습니다. 단순히 배가 아픈 걸 비과학적으로 부풀리고 심장이 어떻게 됐어요? 못 뛰는 거예요. 애를 낳았다 하더라도 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토피도 생기고. 광고성 발언을 하거나 딱 2번만 치료고 다 회복돼서 지금은 뭐
목 아픈 거 해결되고 발목 아픈 거 해결되고 과장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지적된 겁니다. 남은 인생이 이제 뭐 완전히 20대 같은 그런 성기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방송사만 심의 제재를 받을 뿐 보건복지부는 근거가 없다며 이런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를 칭하면서 잘못된 허위 정보를 전달하였지만 프로그램만 제재를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된다. JTBC 고승혁입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RC 인근에서 관광버스와 차량이 잇따라 부딪히는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서 있는 화물차를 버스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성수동에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싱크홀이 일어났습니다. 가로 6m, 세로 5m, 깊이 2.5m 규모로 당시 인근에서 지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동구청은 출근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현직 교사가 4명 더 확인돼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에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해제가 되지 않아서 수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해당 교사를 즉각 직위 해제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23일부터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TV 토론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시간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벨몬트 대학교. 앞으로 2시간쯤 뒤에 열리게 될 마지막 TV 토론 무대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달 29일 첫 TV 토론이 끼어들기로 난장판이 되면서 오늘은 한 사람이 말할 때 상대 후보의 마이크를 끄는 음소거 규칙이 적용됩니다. 두 후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So hopefully he's going to play by the rules. Well, I think the mute is very unfair, and I think that the anchor is a very biased person.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 지원에 나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첫 현장 유세에 나섰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청중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리얼리티 쇼로 여기고 있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He hasn't shown any interest in doing the work or helping anybody but himself and his friends or treating the presidency like a reality show that he can use to get attention. And by the way, even then his TV ratings are down. 미국 대선이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이미 사전 투표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투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오늘 TV 토론이 전국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마지막 TV 토론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미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TV 토론이 미국 대선 결과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역대 미 대선 토론은 그 막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 최대 정치쇼라고 불렸죠. 네. 물론 뭐 실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금 같은 박빙에서는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래 3번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확진 때문에 2번째 하지를 못했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전국 투표는 바이든 후보가 7.9% 이기는데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어제부로입니다. 네. 여전히 그 남부 3개 주에서는 격차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토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시청률도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바이든 후보한테 발언 기회를 줘서 말실수를 좀 끌어내는 그런 또 전략을 이번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가안보 분야 주제가 포함됐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격돌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그간 미국 대선에서 북한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진 않았죠. 그렇지만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안보 주제가 있고 특히 북한 문제는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서로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만 결국 핵 문제에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런 식의 표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지금 최근에도 표현을 했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재선이 돼야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 수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논의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후보가 말할 때 상대 후보의 마이크를 끄는 소거 규칙이 오늘 적용이 되잖아요.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지금 6개 주를 15분씩 얘기를 하는데 처음 후보가 2분 발언할 때만 이 규정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나머지 토론에서는 여전히 끼어들기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바이든 후보의 개인적인 사안, 또 특히 바이든 후보 아들의 그런 또 의혹을 불거지게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최종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적절치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집중할 가능성은 매우 높죠. 알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50%,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로 바이든 후보가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박빙인 지역이 많습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했던 여론조사 기관 트라팔가르 그룹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12일 남은 미국 대선의 향방은 여전히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세계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8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관심이 집중됐던 대검찰청 국감, 라임 사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도 쟁점이 됐는데요. 김 전 회장이 말한 해당 유흥업소에서 일부 종업원들이 김 전 회장 일행 중에 검사들과 변호사가 있었다고 기억을 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유흥업소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7월 A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어치 술 접대를 했다고 한 곳입니다.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검사가 아닌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했다는 취지로 반박해왔습니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3명의 검사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동료들이라고 재반박한 상태입니다. JTBC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종업원들은 김 전 회장이 이곳을 자주 왔다며 고향 때문인지 곡성 오빠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그날의 술자리를 안다는 종업원들도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왔고 일행 중에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워낙 특이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방을 3개 예약했습니다. 비밀 대화방, 접대방, 대기방으로 부르는데 모두 예약했습니다. 검사들은 비밀 대화방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종업원은 올해 4월쯤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찾아왔다고도 말했습니다. 남부지검에서 한 번 와서 가게가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검사랑 밑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해서 영장 없이 오셔서 영장도 없이 왜 왔냐고 했고 그때 제가 가게에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도 가져가고 김봉현 씨 그 부분 때문에요. 이들은 1년이 넘은 일임에도 이런 상황들 때문에 기억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술자리에 직접 참석했고 검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종업원 B 씨를 만나보려 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종업원들을 통해 취재진의 질문 내용에 간접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종업원들은 지난 4월쯤에 업소를 찾아온 검찰 관계자들의 질문 내용도 기억을 했습니다. 검사가 손님으로 온 적이 있는지 물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김봉현 전 회장을 잘 아는 종업원은 일주일쯤 뒤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상엽 기자입니다. JTBC가 만난 종업원들은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찾아온 시점을 지난 4월쯤으로 기억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4월 23일 체포됐기 때문에 그 전일 수도 바로 뒤일 수도 있습니다. 한 6, 7명 왔나 그래요. 남부지검에서요? 네. 당시 검찰 사람들은 김봉현 때문에 왔다며 김 전 회장의 카드 거래 내역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검사들도 업소에 손님으로 다녀간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팀에서 검사들이 출입했냐 이런 걸 물어본 것은 없나요? 그렇죠. 물어봤죠. 뭐라고 했나요? 몇 날 며칠 그 사람 이름으로 카드가 긁혔는데 온 적 있느냐고요. 이날 현장 조사는 1시간 넘게 이뤄졌고 CCTV는 오래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이 오면 술자리를 함께하는 종업원 B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이로부터 일주일쯤 지나 B씨는 서울 남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고 합니다. 한 종업원이 변호사와 함께 가서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봉현과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증빙 자료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던 걸로 들었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종업원 B씨는 김봉현과 검사들이 왔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동료 종업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JTBC에 공보 규정상 수사 상황에 관한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휘권 행사를 통해 수사에서 배제한 건 위법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여당은 하늘이 준 신권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 장관이 라임 자산 운용 로비 의혹 사건을 비롯한 5개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시킨 지 사흘 만입니다. 이런 조치는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다만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어 법적 절차로 다투지는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이 불가피한 수사지휘였다고 정리한 사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 수사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지.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총장?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은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격앙된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권은 하늘이 부여한 신권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냈고 국민의힘에선 추 장관이 왕과 신하의 관계로 대해 부하라는 표현이 나왔을 뿐 문제가 없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내용의 한 문장을 올렸습니다. JTBC 이재입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은 여당 의원들과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윤 총장의 정의가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했고 윤 총장은 선택적 의심이라며 과거에는 자신한테 그러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정정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의는 정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과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놓고 벌인 설전입니다. 일부 여당 의원이 답변을 중간에 끊자 아니 그러면은
뭐 어느 기관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뭐 나온 윤 거 총장은 있습니까? 역공을 했습니다.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면 답을 할 기회를 주시고 의원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거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국정감사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측근 한동훈 검사장 등을 비호한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여당은 이런 윤 총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나를 물으면은 10개를 답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위증의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 말을 바꿨어요.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잠깐요. 하지만 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비교하며 윤 총장을 감쌌습니다.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야당 의원이 지적하면 소설 쓰시네? 추미애 장관보다는 한 수십 배 정도 예의가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린 여야는 국감장 밖에서도 충돌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차 입장문과 관련해 민주당은 윤 총장과 검찰 권력을 비판했습니다. 전현직 특수부 검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하게 형성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검찰도 믿을 수 없긴 마찬가지라며 특검을 하자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검찰이 권력 실세와 관계된 사람들이 수탁에 관련된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결론 내는 것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열었지만 특검법 통과와 공수처 출범을 놓고 줄다리기만 벌이다 성과 없이 헤어졌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작심한 듯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정말 작심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리고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했었고요. 어제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여야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은 그 검찰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검찰을 정치권에서 특히 그 권력에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위험한 거고요. 이것은 명백히 검찰 개혁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사지휘권 발동이 그동안에 헌정 이후에 3번 있었거든요. 한 번은 잘 아시다시피 그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이 2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에 대한 지휘권 발동 이 부분이 바로 검찰을 정치적으로 복속시키겠다는 아주 대단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 의원은 윤 총장에게 선택적 정의냐 이렇게 추궁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선택적 의심을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윤 총장이 1년 전에 뭐 과거에는 나한테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되받아치기도 했었는데 여당 의원들의 태도는 분명히 바뀐 것 같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말이죠. 왜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치인들이 보면은 이제 권력을 잡을 때하고 잡지 않을 때하고 이게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표정들이나 네. 자세들이. 예, 저는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이런 정치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이렇게 서로 논쟁이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 인사권자가 최고의 인사권자는 누구?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침묵하지 말고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이 문제를 빨리 교통정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도 1년 만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검찰의 독립성을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뭐 총장이 그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누구도 그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특검 법안도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도 만났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특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재미나는 게 검찰을 믿지 못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어제 이게 국정감사에도 나왔지만은 그럼 검찰을 못 믿으면은 국민들은 법무부 장관을 더 못 믿거든요. 추미애 그 장관 얼굴 놓으면 그 텔레비를 돌릴 정도로 그만큼 이제 신임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검찰총장도 못 믿고 법무부도 못 믿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립적인 특검을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떳떳하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을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거는 특검을 하자 하는 부분이 오히려 저는 저희가 만약에 여당이었으면 여당이 그 주장을 먼저 하는 게 왜냐하면 검찰을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따라서 특검은 하루라도 빨리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당 의원이 연루되든 또는 야당 의원이 연루되든 저는 이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벌백계해야 된다. 여야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는 말이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기존 수사팀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수사팀을 바꾸도록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자신의 아들 문제로 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우리 그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만은 그 상식적으로 그 군대에서 그 휴가 문제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법무부 장관의 그 거짓말. 아니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보좌관이 자기 마음대로 군 부대에 전화하겠습니까? 상사의 명령 없이 아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것이 저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 하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엄밀하고 정밀한 한 점 어긋 없는 수사를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그걸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그 행동을 보여주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입니다. 주경태 의원께서는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를 끝내야 된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래 비대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비정상적인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비상체제지요. 비상대책위원회 줄여가 비대위거든요. 그럼 비상체제가 오래 가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비상체제라는 것은 그 어떤 조직이나 정당이 비정상적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정되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비대위 체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 역시도 비대위를 빨리 끝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도 비대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비대위의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셨는데 좀 더 설명이 필요해요. 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떤 것들이고 현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 비대위가 좀 이 당의 위기상을 잘 극복해주고 정당 지지율도 좀 그중에 하나가 지지율을 끌어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갈수록 비대위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젠가 이렇게 그 여론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저희 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 역시도 왜 제대로 대여 투쟁을 하지 못하느냐.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건, 또 부동산 사건, 특히 부동산 사건 이건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비판과 국민들의 비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말씀까지 하는가 하면 국민들께서 너네들은 제2 이중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비대위, 김종인 체제의 비대위는 생명력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5 총선 직후에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셨었고 이번에도 또다시 그런 주장을 펴고 계시는데 결국 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어느 정도나 그런 동의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정당이나 어떤 조직에 정당의 그 지도부를 자기들 구성원에서 구성하지 못하면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정당은 해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당의 대표도 뽑지 못하는 정당이 그건 그야말로 그 무능한 정당이지요. 그래서 그런 패배 의식에서 저는 벗어나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전당대회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손으로 뽑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강력한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하는 제대로 견제하는 그런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런 뜻을 함께하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글쎄요. 제가 쭉 통화하고 만나본 분들은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원 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금 못 하시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임한 지 2달여 만입니다.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주장했고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인데 유감스럽다며 수사팀은 흔들리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건 수사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접대와 짜맞추기 수사 의혹 등을 제기한 뒤였습니다. 검사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입건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전혀 우리가 지금 알 바가 없습니다. 박 지검장은 어제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표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 첫머리에는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러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숙고의 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라임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1조 5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사기 등의 범행이 본질이라며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로비 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서로의 유불리로 계속 비판하고 있고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박 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말고 지휘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사건들은 이미 총장이 회피해왔던 사건이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지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그거는 지금 네, 문화시설들이 이제 하나둘 다시 문을 열고 있고요. 가을의 풍경과 함께 관련 행사들도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조심스럽게 온라인과 병행을 해서 작은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문화 행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서울 경희궁 일대에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이제 나무색도 바뀌고요. 나뭇잎도 하나둘 떨어지고 그래도 시간은 흐르는구나 느껴지는 요즘이죠. 가을 하늘 아래 천천히 걸으면서 경희궁길에 스며있는 시간들을 느껴볼 수도 있고요. 공연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경희궁의 역사를 주제로 한 공연, 또 시인과 음악가가 함께하는 공연 등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공연 모습들은 곧 온라인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행사는 대구에서 시작하는 뮤지컬 페스티벌입니다. 여름에 열려고 했다가 넉 달이 연기돼서 이번에 열리게 됐는데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가들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창작 뮤지컬 4편을 공연장에서 선보입니다. 지난해 이 축제에서 상을 받은 뒤에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도 무대에 오르는데 다음 주말에는 온라인 생중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연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는 해외 초청작들도 그간 이 축제를 통해 소개된 작품들이 역시 온라인으로 상영이 됩니다.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가장 무서운 곳이 미국이고 또 유럽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동안 1,000명이 넘는 코로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라고도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만에 최고 수치가 또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 통계에 따르면은 21일 미국 코로나19 사망자는 1,124명입니다. 지난달 15일에 1,200명을 넘긴 뒤에 최고 수치입니다. 이날의 신규 확진자 수는 62,735명입니다. 31개 주에서 지난주 대비 10%나 늘었습니다. 노스다코타주는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인데요. 감염자, 접촉자 추적에 과부하가 걸려서 담당자 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은 더 이상 접촉자 추적을 못한다고 발표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한테 접촉자한테 직접 연락하라는 지침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치료제 소식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정식 승인한 코로나 치료제는 렘데시비르가 처음입니다. 이달 초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면 5일 빨리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효과가 없다고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쪽도 보면 프랑스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이 넘게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현지 시간 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1,62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99만 9천 명을 넘어서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하루 5만 명이 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38개 주를 추가해서 모두 54개 주에서 야간에 통행 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의 70%가량이 통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럽에서 확산세가 가장 심한 프랑스는 지난 17일에 프랑스 등 대도시에서 처음으로 통금을 취했는데요. 카스테스 총리는 더욱더 강력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상 5.4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떨어져 쌀쌀합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수은주는 영하 0.9도까지 내려가는 등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 지역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추위를 몰고 온 차가운 공기가 황사를 밀어내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좋음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 29명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독감에 따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면서 계획대로 접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사망한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사인이 백신과 관련이 없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5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를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김봉현 회장이 진술하기 전 수사팀이 검사 접대 의혹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JTBC 보도와 관련해 윤 총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퇴임 이후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 대선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트럼프 바이든 후보 간의 TV 토론이 오늘 진행됩니다. 앞서 첫 TV 토론은 끼어들기로 혼란스러웠고 오늘 토론에서는 한 후보가 발언을 할 때 다른 후보 마이크가 꺼집니다. 부동층 표심을 잡을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